자, 그래서 조선 후기가 문제 나올 게 더 많다. 신분제 변화 내용. 그래서 계속 전체적으로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안정되어 가지 않고 동요되는 게 맞아. 그걸 좀 이해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몰락 양반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양반이 지녔던 권위보다 떨어질 것이고, 반면에 향촌사에서 새롭게 누가 성장해? 평민층에서 분홍층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양반의 지위가 약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동요되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양반의 수는 무조건 이거부터 하자. 반상제가 양천제가 아니라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신분제도인 반상제가 일반화되는 식이다. 그렇다면 양반, 중인, 상민, 노비로 나누는 신분제도가 일반화된다. 이런 소리고, 그 다음에 계층, 양반의 수는 무조건 증가해야 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해야 돼. 원인,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에 계층 분화가 심화된다. 계층 분화. 그래서 양반도 중앙에서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는 권력 양반, 벌열 양반과 향촌사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나 더 몰락한 잔반, 몰락 양반.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몰락 양반이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농민의 계층 분화라고 한다면 일부는 분홍층, 요호부민, 다섯 글자로는 경영형 분홍, 아니면 서민지주 이래도 돼. 그러나 대다수는 몰락해서 임금, 노동자, 고용되어서 일한다. 임금, 노동자. 그 다음에 상인층 안에서도 또이또이 하다가 비슷비슷하다가 일부 거상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도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도 규모가 대부분은 영세하다. 그건 선대제로 가는 거고, 일부는 규모가 커져서 독립수공업자. 그래서 그게 다 계층 분화라고. 그 다음에 양반의 계층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그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건 뭘까? 경신왕국, 일당, 전제와 19세기 세도, 정치, 그게 배경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양반에 대해서 했지. 양반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해야 된다. 원인,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양반의 개념은 문무반 플러스 가족까지도. 그래서 세습 특권, 신분층으로 전락했다. 전락하는 게 특권, 신분층이다. 어쨌든 그거. 그 다음에 계층 분화 또 했고, 계층 분화해가지고 권력 양반과 몰락 양반, 향반, 잔반, 그리고 그 몰락 양반은 주로 생산활동에도 종사하고, 학문의 전점에서 실학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봉기, 밀란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정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 후기 중인층과 노비사회 변화해가지고, 먼저 중인에 대해서 합시다. 중인은 서얼하고 기술직 둘로 나누나. 서얼하고 기술직. 그래서 조선 후기에 중인층을 중심으로 무슨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분 상승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조선 후기에는 하층민들 중에서 신분을 상승하는 자가 많아진다. 일단 결론. 그리고 전기부터 차별대로 봤던 특히 이 계층은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래서 신분 상승운동을 전개했다 하면서 나눠서 공부하세요. 누구하고 누구? 서얼과 그 다음에 누구? 기술직 중인들. 그럼 통칭하면 중인층이라고 나올 수 있잖아. 그러나 이제 신분 상승운동 할 때는 반드시 나눠서 해. 서얼과 기술직에서.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거야. 서얼들의 신분 상승운동. 일단 서얼의 개념 줄 쳐놓으세요. 서얼이란 첩의 소생 줄. 첩의 소생 맞지? 첩의 소생. 첩의 소생. 그런데 반은 양반의 피가 섞였다 그랬잖아. 그런데도 양반들은 얘네들 차별 대우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와 비슷한 취급을 했다? 얘네들과 비슷한 취급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도 불렀다? 중서줄. 중서라고도 불렸다. 중서.
그리고 얘네들은 관직 진출을 제한했잖아. 특히 뭐 문과를 제한받았다. 근데 조심하실 것은 과거를 제한받은 게 아니지 문과를 제한받은 거지. 그래서 문과 제한은 반드시 얘네한테만 가는 거야. 서울한테만 문과 제한. 그러면 박스에 이제 이렇게 주고서 이런 특징을 주고서 단순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특징을 주고서 이들에 대한 요건 이제 지워. 요런 얘기 주면서 이들의 조선후기 활동 내용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해가지고 이제 출초나 이들에 대한 이들로 계속 공부해. 이들에 대한 차별 정책은 어느 때 이후 완화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 그거 줄.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어딜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도 있었다? 납속책이나 공명첩으로 관직에 나아감 줄. 세 번째, 영종조 때 줄. 옆에다가 차별 완화라고 해놔. 차별 완화. 영종조 때 대표적인 특징은 서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한다, 완화한다. 차별 완화라고 해놔. 자, 영종조 때는 뭐야? 차별을 완화한다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무슨 운동을 전개했다? 청요직 진출운동 줄. 청요직 진출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도 한다? 통청운동까지. 그 다음에 정조, 동그라미. 자, 정조는 누구를 등용했지? 시파를 등용했지? 그리고 이들도 등용했지. 어디에? 규장각, 검서관 줄.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줄. 이거 정조할 때도 했죠. 책 써놔.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고. 이덕무에다가는 청장관 전서. 박제가에다가는 북학의. 그 중에서 목숨 걸고 외워야 될 두 사람이 있어. 유득공의 발해고하고 박제가의 북학의. 그거는 반드시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도 나오던 그 책도 물어보거든. 나중에 공부 알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딱 나왔어. 그러면 신부는 뭘 물어보는 거야? 서울 물어보는 거고, 이들이 활동한 시기 이렇게 물어봤으면 정조 물어보는 거야. 정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종 1851년. 무슨 조치가 취해진다? 신해허통 고줄. 그래서 철종 1851년 취해진 신해허통 조치는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허용한 조치다? 서울에 대해서 청요직 진출을 허용했다. 여기서 청요직은 가장 대표적인 청요직은 3사 말하는 거야. 3사 관리들. 3사. 자, 그래서 이것도 기계적인 문제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누구의 활동 내용이다? 다 누구? 서울이다. 그래서 계속 해. 자, 이들에 대한 차별은 어느 때부터 완화되기 시작했지? 임진, 외란 이후 차별이 완화됐다. 계속 읽으라고.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건 한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임진왜란 때 정부가 뭘 실시하지?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실시했지? 그래서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영종조 때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거야? 완화하는 거야? 완화가 맞아. 완화. 무슨 운동했다? 통청운동. 청요직 진출운동. 그 다음에 정조는 이들을 어디에 등용하게 됐다? 규장각 검서관에. 유득공 발해고. 박제가 북학. 이 두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덕무 등. 그 다음에 철종 때 1851년 무슨 조치가 취해진다? 그걸 신해허통이라고 한다. 신해허통.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 허용되었다?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었다. 이거 아주 기계적으로 항상 이거 잘 나오는 문장이란 말이야. 계속. 자, 그래서 요걸 항상 별표 쳐놓고 요 부분. 그리고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 요거 물어볼 수도 있어. 이들에게는 뭐야? 문과 응시를 제한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간다? 기술직 중인. 기술직 중인에 대한 쓰세요. 자, 기술직은 주로 어디에 종사하는 애들을 기술직 중인이라고 했던 거야? 전문직. 현재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잡직. 지금은 전문직으로 우대받는 직업이지만 조선시대는 잡직이라고 해서 천시받았던 직업이 있잖아. 그게 외국어, 통역관, 역관, 의사, 그다음에 천문지리에 능통한 과학자들, 그다음에 법률가들, 율. 그래서 역, 의, 음양, 율 해가지고 잡가 네 종류 있잖아. 역, 의, 음양, 율.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나온다 해서 역관이 제일 잘 나온다 해서 역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물론 하는 일이 전문직 종사자다. 그래서 양반에 비해서는 차별 대우를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했던 신분인 거야. 양반에 비해서만 차별 대우를 받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전문직 이렇게 해놓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역관, 의관, 음양, 그 다음에 율 이런 애들이다. 얘네들도 차별 대우를 받은 거지, 양반에 비해서.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을까? 한품, 예를 들어서 얘네들한테 대해서 문과 응시를 제한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하란 말이야, 이거. 같은 중인칭으로 풀면 안 되고, 설은, 이건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과거는 누가 볼 수 있다? 양인, 이상이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과거는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단, 문과는 누구는 못 보겠다. 그걸 외우라 그랬지. 누구는 못 보. 걔네들 왜 건국대전에는 걔네들밖에 없단 말이야. 탐관오리의 자식, 재간여의 자손, 설. 거긴 기술직은 없잖아. 그걸 외우라고, 항상 그거를. 그걸 외우면 얘네들은 문과 제한했다 그러면 안 되지. 얘네들만 문과 제한하는 거지. 과거는 똑같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문과도 볼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간직에 진출했어. 그런데 고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제한했지. 그걸 한품 서용제라고 한다. 한품 서용제. 물론 얘네들도 문과가 아닌 잡직으로 주로 그래서 진출하는 거야, 얘네들도. 서울도.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잡직으로 진출했으니까 얘네들도 뭐야? 한품 서용제 적용을 받는 거는 똑같아. 그래서 한품 서용제 적용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여기서는 키워드가 전문직이지 뭐. 전문직에 종사했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들이구나. 기술직이구나. 대표적인 애들이 얘네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한 신분 상승 운동은 하나밖에 없어. 그냥 줄쳐놓으면 돼. 이 문장이 누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기술직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 뭐라고? 철종 줄. 서울에 대해서 청류직 진출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읽어보자. 맞아, 틀려? 맞죠? 그걸 무슨 정책이라 한다? 신의 어통 정책이라는 거지? 이에 자극받아. 이에 자극받아. 대규모. 거기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시기는 똑같은 거야. 어느 왕 때? 철종 때. 이들도 대규모. 소청 운동을 정해. 이거는 그냥 신분 상승 운동이라고 생각해. 그냥 이것도 같은 시기지. 같은 시기. 철종 때 여기에 자극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직 이러면 안 돼. 누구에 대해서만? 서얼에 대해서만. 그래서 여기 자극받아서 우리도 그러면 청력 진출하게 해달라. 그래서 초청 운동을 전개. 그런데 어떻게 됐대? 결과까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럼 결국 실패했다 소리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문장이. 이거 하나 할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나눠서. 자, 그래서 요건,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층이라고? 양반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상빈도 아니잖아. 노비도 아니잖아. 그럼 뭘로 답을 해야 돼? 중인층인 거지, 물론. 그런데 나눠서 해. 그래서 반드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추가한다. 결국은 뭘로 본 거야? 신분? 상승 운동을 받지? 전체적으로 뭐 중인층 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신분이 별도로 다른 행동은 뭘 했느냐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 무엇에 기여했다?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 줄. 여기서 외래문화는 주로 서양의 문화야. 조선 후기는 무슨 문화가 들어오냐면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서양 문화 수용에 기여한 계층이 누구이기도 하다?
중인층.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역관. 외국어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도 중국의 사신으로 파견되는 일이 있겠지. 양반들이. 그러면 따라갔겠지. 그게 꼭 중인만 아니고 중국에 파견됐던 사신이나 역관들이 뭘 가지고 들어온다. 서양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특히 역관을 중심으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들은 문학 활동을 하게 됐다. 문학 활동. 그래서 이들의 문학 활동은 뭐라고 한다? 위항, 여항.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항이라고 하나 더 써놔. 이항인. 조선 후기에 이렇게 불렸던 계층이 있어. 이항인, 여항인 또는 위항인 이렇게. 이항을 하나 더 써놔. 이항인.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위항인, 이항인, 여항인 이렇게 불렸던 계층이 누굴 말한다? 중인층을 말하는 거야. 중인층. 그래서 위항, 여항, 하여튼 항자 들어갔지. 뭐 단순무식하게 외워도 항자가 딱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항, 여항, 위항 얘네들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면 무슨 층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라. 중인층. 그래서 이들만의 문학을 형성했다. 그걸 위항, 여항 문학이라고 한다. 위항, 여항 문학. 그 다음에 또 조선 후기에는 시조지 편찬이 활발했어. 시조지 편찬이 활발했어. 시조지. 그 다음에 시조동호회. 시사결성이 활발했어.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의 상황이야. 자체.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뭐가 편찬했다? 뭐가 활발했다? 시조지 편찬과 시사결성이 활발했다. 이걸 주도했다. 이거를 뭐? 주도한 계층이다. 걔네들도 중인층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담은 역사서를 편찬하기도 하고 역사서를 편찬하기도 하고 자신들 중인층만의 전기를 편찬하기도 했다. 그것도 줄.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뭐가 있다? 이진흥의 연조귀감줄. 그거는 하나 외워서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이진흥의 연조, 귀감, 향리의 역사서, 규사, 서울의 역사서. 역사서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항견문록, 희조일사, 호산회기. 그 정도만 쫓아놔. 이항견문록, 희조일사, 호산회기. 자, 요거는 전기야, 전기. 자,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도 등장할 수 있단 말이야.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딱 나오면 이거는 알아는 들어야 돼. 읽어놓고. 이거는 중인층의 역사서. 이거는 중인층의 전기. 어쨌든 이거 나오면 누구? 중인층. 거기까지. 그래서 가장 큰 주제가 뭐야? 조선 후기 중인층의 활동 내용으로 만든 것은 이거지? 이거 다 뭐 중인층 관련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서양 문화 수용을 기여했다. 위항, 이항, 여항 문학을 형성했다. 시조지 편찬과 시사결석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역사서와 전기를 편찬하기도 했다. 이걸 먼저 기억하라고. 이거 쉽게는 요것만 나온다고. 쉽게, 아주 쉽게는 요거. 그럼 중인층으로 가야지 뭐. 근데 더 들어가면 뭘 더 구체적으로 보라는 거야. 신분 상승운동 관련해서는 누구와 나눠서 서울과 기술식으로 나눠서 여기까지 물어본다고. 여기까지. 응? 나눠서. 그 다음에 요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보게 될 거야. 또 보게 될 거야. 이 문화는 요건 또 문화편에서 보게 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미리 예습한 거야. 이거 지금 미리 예습.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중인층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노비로 가자. 자, 조선 후기 노비에 대해서. 조선 후기에는 누구도 노비들도 신분 상승을 하기도 한다. 방법은 군공, 납속, 도망 등. 공을 세워서 신분을 상승하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납속의 방법, 돈 주고 면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하는 노비가 속출하였습니다. 맞지? 그런 얘기야. 그 줄쳐놓으시고. 자, 그래서 결국은 노비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중요한 문장이지.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 그래서 조선 후기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돼야 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되어야 돼. 다. 원인은 뭐 그런 것들이지. 납속, 도망 노비. 그게 더 잘 나와. 그 정도. 군공은 뭐 당연히 뭐. 그런데 감소되는 원인 중에 두 개가 확실히 외워. 뭐하고 모두 노비 종모법과 공노비 해방. 그거 반드시. 그래서 군공이나 아니면은 뭐 납속의 방법이나 아니면 도망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는 노비도 있거니와 정부 자체가 노비의 수를 줄이고 상민의 양인의 수를 늘리는 정책도 했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이거야. 노비 종모법하고 노비 종모법하고 이거는 이제 개념하고 이거는 이해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공노비 내지는 관노비, 관청소속노비, 공노비야. 산노비야 공노비야. 공노비야지 산노비 하면 안 돼. 공노비 해방. 자, 이것도 다 이게 다 무엇의 원인일까? 노비의 수가 감소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거야. 그리고 노비 종모법에 대해서 한다. 노비 종모법이란 개념은 노비 소생의 신분을 정할 때 모의 신분을 기준으로 함.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게 노비 종모법의 거야. 자, 내가 예를 들게. 전기에는 이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모두 노비면 어떻게 될까? 부하고 남자는 노라고 그랬지. 남자는 노, 여자는 비에서 합쳐서 노비라고 그랬지. 부모가 모두 노비인 경우 태어난 자식은 무슨 신분이 되는 거야? 노비가 되는 거지 당연히. 노비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양천 교원인 경우도 있다 그러지 실제로는. 그래서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비야.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 아버지가 노고 어머니가 양인이야. 이런 경우. 원래는 이런 경우의 혼인은 원래는 안 되는 거지.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양천 교원도 있다. 이런 경우에 자식은 뭐가 된다? 다 노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다 이거 세 경우 다 자식을 노비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부하고 모를 기준으로 따지면 누구의 신분을 기준으로 한 걸까? 아버지 신분을 기준으로만 한 거야? 아니면 어머니 신분을 기준으로만 한 거야? 아니면 둘 다 기준으로 한 거야? 둘 다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양인이 돼야지. 근데 노비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면 또 어머니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인이 돼야지. 근데 또 노비를 했잖아. 그러니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노비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신분을 다 고려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아버지 신분을 따른다 그러면 종부법이라고 해. 따를 종자 아버지부. 종부. 엄마를 따르면 종모.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전기에는 노비, 종부, 종모법이라고 해. 노비, 종모. 그러니까 둘 다 따랐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제 조선후에 가면 무슨 법이 이제 나타난다? 노비, 종모법. 종모법이란 자식의 신분을 정할 때 어머니의 신분을 기준으로만 자식의 신분을 정하는 거. 이걸 노비, 종모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세 경우에 그 전하고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이거 시행 이유는 요것만 보면 되잖아. 요것만. 요거 신분에 따라 자식이 결정되니까. 이때는 노비지만 요때는 양인이 된단 말이야. 맞지? 따라서 노비 종모법 시행 이후에는 노비의 수는 그전보다 줄어드는 거지 당연히. 양인의 수는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책적 의도는 노비의 수를 감소시키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란 말이야. 그럼 왜 양인의 수를 증가시켰을까? 양인이 세금 내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거란.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조선 후기에는 특권 신분층인 세금을 안 내는 양반은 늘어나고 세금을 내는 상민층, 양인층은 줄어들고 그러면 기존의 상민층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겸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건 이해까지 하라고 이해. 그리고 거기다 왕을 써놔. 노비 종목법에다가 거기 영조 이렇게 써놔. 이게 그 전부터 이 제도가 막 시행됐다가 폐지됐다가 시행됐다가 폐지됐다 이런 현상이 있거든. 근데 결국은 영조 때 확정 실시된다. 그래서 영조로 외워 일단. 영조.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생각해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노비 종목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야?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목적인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사회 내에서 어떠한 혼인 형태가 늘어날까요? 아마 요런 혼인 형태가 늘어날 거야. 양천교혼이 그중에서도 요런 형태가 더 늘어날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한테는 노비 신분을 물려주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양천교혼이 늘어난다. 그중에서도 이런 형태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양천교혼은 원래 법적으로 금지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늘어나면 신분제를 나눈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신분제가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신분제가 동요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책은 단점이 좀 있어. 신분제가 어떻게 된다? 동요된다. 국가재정 옆에다가 위에다가 신분제가 흔들린다. 혼란해진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목적으로 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야. 신분제가 혼란해진다. 그러면 국가 둘 중의 목적이 어떤 거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나뉘겠지. 어떤 애들은 이렇게 주장해. 지금 신분제가 조금은 동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국가재정이 확충이 급한데 국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찬송을 하는 거지. 찬성. 거기다 서인이라고 써놔. 국가재정 확충 있지? 거기다가 서인. 서인이 이걸 주로 주장한 거야. 서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신분제 반상이 엄연히 구분하고 신분제가 엄연히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신분제가 흔들립니다. 신분제의 안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이 제도에 반대했을 거야. 그치? 남인이야, 남인. 그래서 국가재정을 목적으로 이것에 긍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애들은 누구다? 서인. 신분질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이 제도의 부정적인 입장은 누구다? 남인. 이런 식으로 좀 더 심화시켜서 하십시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공로비 해방. 이건 해결할 것도 없어. 의미. 어느 왕 확실히 외우고. 순조. 이병 노비를 제외한 납공 노비 약 6만 6천 명 줄. 그래서 공노비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지. 직접 관청에서 일하는 이병노비라고 한다, 그거를. 그 다음에 밖에 거주하면서 신공만 부담한 놈을 납공노비라고 했지. 자, 그래서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야? 납공노비 대상 6만 6천여 명 해방. 그러면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은 맞는데 모든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돼. 모든은 아니야. 모든 X. 그러면 또 이때 산업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아니야. 이건 공노비라고. 산업이 X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양천제가 폐지되었다.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다. 안 돼. 노비제도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그 두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조선 후기 노비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노비, 종목법과 공노비, 해방. 공통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노비의 수를 줄이고 양의 수를 증가시켜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바로 조선 후기 뭐에 대한 설명이다. 신분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양반에 대해서 조금 봤지. 그 다음에 중인층에 대해서 본 거지. 중인층. 뭐 했다고 얘네들이? 신분 상승 운동했지. 또 뭐 했어?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했지. 또 뭐 했어?
얘네들 뭐라고 불렀어? 조선어게 위항, 이항, 여항, 문학. 그 다음에 시조지 편찬과 시사결성을 주도했다. 이게 주관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니까 객관식으로 다만 나왔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읽으라고. 주관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잖아. 나나 내가 얘기하니까 주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마지막으로 뭐야? 역사서와 전기를 편찬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다음에 노비에 대해서 그 두 개는 반드시 외우고 노비, 종목법과 공노비 해방.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263페이지로 갑시다. 263페이지. 조선 후기 혼인과 가족 제도. 요것도 주제가 있어서 나올 만하다. 조선 후기의 혼인과 가족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고려시대 때 사실 본 거라고요. 고려시대 혼인과 가족제도 할 때 옆에다가 끝에다가 17세기 이후 조선해가지고 딱 내용을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보는 거야, 사실은. 근데 아까 했던 것까지 하면 어쨌든 조선시대 혼인과 가족제도는 몇 세기하고 몇 세기를 나눠라. 15세기부터 16세기. 여기는 그냥 보통 전기라고 하는 거야. 전기.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 이후? 17세기 이후. 여기를 보통 뭐라고 그러는 거야? 후기. 그래서 조선 후기의 특징은 요기를 말하는 거야. 17세기 이후. 아까 전기하면서 나온 족보가 하나 있었지. 현전 최고의 족보가 뭐지? 성종 때 편찬된 거. 안동, 권씨, 성하보라는 족보 있었지요. 이거 외우라고. 현전 최고의 족보. 안동, 권씨, 성하보. 요걸 주면서 물어보면 어느 시대 물어보는 거다. 전기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기. 그래서 거길 먼저 읽자고. 자, 15세기, 16세기 가족제도.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 그거 좋잖아.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부계, 모계를 차별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가족제도라고 해야 돼. 따라서 부계 중심하면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그러면 틀렸다는 소리지. 그럼 반대로 모계 중심의 가족제도 하면 그것도 틀렸다는 소리지. 그래서 부계, 모계 중심. 그런데 17세기에는 뭘로 바뀌어간다? 부계 중심. 부계 중심. 이제는 모계는 차별하는 거지. 여자는 차별하는 거야. 여자는 차별하는 거야. 부계 중심의 가, 부, 장, 적 가족제도. 가부, 장적 그거 줄.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첫째, 그 줄만 쳐놓으세요. 다 연필로. 자, 전기에는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처가살이라고 하는 거지 뭐. 처가살이. 다른 말로는 사위를 데리고 사는 거. 솔서혼, 남기, 여가혼. 줄 쳐놓으세요, 그거. 이거 고려시대 때부터 나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남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썼던 거 아니야. 형제가 이땐 재산은 어떻게 지내? 형제가 돌아가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지내는 거야. 장남이 주관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장남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떠맡았구나. 괴롭다, 자살한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책임을 혼자 떠받지도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때 족보는 무슨 보의 성격을 띄었다? 자손보. 공통 내외 자손을 기록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부계 중심의 족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부계, 모계를 모두 고려한 그걸 공통 내외 자손을 기록하는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손보, 대표적인 자손보가 뭐야? 안동건씨, 성하보.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이때는 호족의 내지는 호족이나 어쨌든 족보의 자녀를 기재할 때 어떻게 기재했어? 출생순으로. 출생순으로 아까 기재했잖아. 출생순으로.
아들과 딸을 동일한 비중으로 기재했잖아. 동일한 비중으로 기재했잖아요. 거기까지 해. 자,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이런 것들이 더 보편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는 달라진다는 거야. 자, 무슨 제도가 정착된다? 친형 제도가 정착된다. 친형 제도는 무슨 제도야? 시집살이 하는 거라고. 그럼 여자가 어디서 사는 거야? 거꾸로 반대로 여자가 남자 집에서 사는 거지. 여자가 남자 집에서 사는 친형 제도가 정착된다. 그럼 정착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보편화된다 소리지? 그럼 무슨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거야. 무슨 호는 이제 거의 없어져 가는 거야. 이거 처가살이 남기 여가호는 이제 없어져야지. 이게 보편화된 시대라는데. 그래서 정착 이거는 감소가 맞아 증가가 맞아. 당연히 감소가 맞는 거지. 어쨌든 그거 반드시 외우고. 정착. 그 다음에 뭐야? 누가 우대한다? 누가 우대 받는다? 장자. 장남이 우대받는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누가 우대받는다? 장남이 우대받는다고. 장자가 우대받는다고. 다 가져 얘가 거의 다. 장남. 그래서 장손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손 이렇게. 장자가 우대받는다. 처음에는 이때는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시집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탈락이야 이제. 남자들 위주야. 근데 남자들 중에서도 장자가 우대받아. 재산 상속에서도. 따라서 재산을 다 물려받는 만큼 책임도 막 전담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는 재산은 반드시 남자가 지내야 돼. 재산은 반드시 남자가 지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누가 주관을 한다? 장자가 주관을 한다. 장자가 주관을 한다. 그전에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야 되지만 이때는 장자가 주관하는 거야. 장자가 주관한다. 그러면 이때는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남자가 지내야 돼. 뭐 장남이고 뭐고 어쨌든 남자가 지내야 돼. 근데 이러한 현상에서 집안에 아들이 없어. 한번 생각해봐. 아들이 없대. 그러면 큰일 난 거야. 대가 끊긴 거야.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뭐가 보편화된다? 양자. 양자가 일반화된다. 양자가 일반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하게 외울 것도 없잖아. 그냥 생각하면서 하면 되지. 양자가 일반화된다. 그 다음에 무슨 제사가 보편화된다? 또 유교식 제사. 유교식 제사란 집안에 뭘 설치하고? 가묘, 출. 뭘 모시고? 신주, 출. 그전에는 뭐 절에서도 지내고 불교식으로 지내고 뭐 도교식으로 지내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서는 점차 유교식 제사가 행해지면서 일반화되는 시기는 어느 때다? 일반화되는 시기는 조선 후기야. 유교식 제사란 어떻게 지내는 걸 유교식 제사라고 하는 거야? 자기 집안에 가묘를 설치하고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서 가묘와 신주가 나오면 빨리 알아들어. 아, 무슨 제사구나? 유교식 제사구나. 그거 보편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때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운영된다. 그래서 족보도 뭐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시족보. 시족보. 그래서 자손보하고 시족보 이런 성격이 있는 거야. 자손보하고 시족보. 그래서 자손보는 공통의 내 자손을 기록하는 거고 시족보는 부계 중심, 남자 중심, 부계 중심의.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당연히 누가 우대받는 거야? 남자가 우대받겠지. 그러니까 족보에 자녀를 기재할 때도 어떻게 기재한다? 남자를 우선 기재한다. 그전에는 어떻게 기재했어? 태어난 순서대로. 근데 이때는 남자를 우선 기재. 꼭 다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뭘 또 강조한다? 효와 정절을 강조한다. 수절을 강조한다. 가족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부의 재가를 어떻게 한다? 금지. 과부의 재. 다 줄쳐놓으세요. 그거 지금.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연필로 주면서 계속 읽으시라고 그냥.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누구를 표창하기도 했다. 나라에서. 효자와 연려를 표창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열심히만 읽으면 돼. 특별하게 뭐 이해할 건 없잖아. 연려를 표창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무슨 마을이 많아진다? 동성마을이나 동종마을.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이성 작거 마을이 많아. 조선후기에는 동성마을이 많아지는 거야. 동성마을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목차라도 계속 읽으라고. 목차만 읽어봐. 친형제도 정착, 장자 우대, 장자가 제사 주관, 양자 일반화, 유교식 제사 일반화, 부계 중심의 족보, 효와 정절의 강조. 구체적으로 과부의 제가 금지, 효자와 연려, 표창, 그 다음에 동종마을, 동성마을. 요거 자체가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이건 어느 때 나와야 될 단어들이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요거 부분도 주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변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하나 정리했어. 조선 후기의 혼인과 가족 제도. 자, 그다음 세 번째 향촌사의 모습. 이것도 잘 읽어. 여기도. 자,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 향촌 통제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면리제하고 오가 작통법 강화.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뭐가 강화된다? 오가 작통법 강화. 그냥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지문만.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부분도 잘해놔. 조선 후기의 향촌 사회에서 양반의 지위는 강화될까 약화될까? 생각을 해. 조선 후기의 향촌 사회에서 양반의 지위는 그 전보다 강화될까 약화될까? 약화가 맞지.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된다 그랬잖아. 그 이유는 몰락 양반이 많아진다 그랬잖아. 반면에 분홍층이 성장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양반보다 지위가 어떻게? 약화되는 거야, 약화. 이게 맞아, 약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한다는 거야? 지위 강화 노력을 한다는 거야. 지위 강화 노력을 한다는 거지. 지위 강화 노력. 그래서 양반들의 지위 강화 노력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지위 강화 노력으로 맞는 것은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잘 나오는 문장이야. 반드시 정리하라고. 첫째, 뭘 실시한다? 촌락 단위에 그럼 뭐가 붙어야 돼? 동자가 붙어야 되지? 동계 약을 실시합니다. 그거 반드시 촌락 단위의 동계 동약. 만약에 이게 9년 단위라고 했다면 향자가 붙었어야지. 그러니까 촌락 단위에. 그러니까 공부 그거 했던 거. 촌락 단위 동계 동약.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사족들 양반들은 무슨 단위로도 주로 그 단위로 향촌에 대해서 영향을 해서 왔던 거야. 9년 단위로. 그게 향자가 붙는 거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누구의 권한이 강화되냐면 수령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그럼 생각해보면 수령은 어디에 파견된 애들이야? 9년에 파견된 애들 아니야. 그냥 결국은 9년 단위 수령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9년 단위 양반의 지위는 약화된다. 그래서 더 아랫동네, 직접 자기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거기 다 나와 있어. 조선 후기 수령권의 강화, 양반의 9년 단위 농민 지배의 약화. 그거 줄. 두 문장이 있다. 거긴 두 문장이 있는 거야. 자, 조선 후기 9년 단위. 똑같이. 누구의 지배력은 올라가야 돼? 수령의 지배력은 올라간다. 이거 한 문장이지? 따라서 9년 단위 양반의 농민 지배력은 어떻게 된다? 약화되는 게 맞지?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바뀌지 않게 OX 정리만 잘하면 돼. 이것도 OX. 그래서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9년 단위 농민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9년 단위 수령권이 강화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9년 단위의 농민 지배력은 약화된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 실제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촌락, 단위, 동계, 동역을 실시했다. 그래서 3개.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장이 있어? 족적 결합을 강화한다. 친족적 결합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더 똘똘 뭉치는 거야. 족적 결합을 강화한다. 그래서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네들끼리 몰려 산다. 그래서 무슨 마을이 많아진다? 동족 마을. 맞잖아. 동족. 같은 족, 친족끼리. 동족 마을. 내지는 동성 마을 해도 돼. 어쨌든 조선에겐 동성 마을이 많아지는 거지. 동성 마을이나 동족 마을이 많아진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요, 양반이라도 같은 양반이 아니야. 개인 이 양반이란 신분보다는 자기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가문을 중시한다. 가문. 그래서 그 자신의 가문을 내세우기 위한 무엇을 건립한다? 서원이나 사후 건립. 그거 다 별표 쳐놓으라고. 이 부분. 이거 잘 나오는 문장이라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가문을 위한 서원이나 사후가 건립됩니다. 촌락단이 동계 동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족적 결합을 강화하고 동정마을, 동성마을이 그래서 많아집니다. 그들의 농민 단위, 군현 단위 농민지력은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문을 내세우면서 가문을 위한 서원이나 사후를 건립합니다. 요 문장은 반드시 조선 읽기 맞지?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사족. 양반 말하는 거야. 양반의 무슨 노력이야? 지위 강화. 그러면 이걸 응용 문제로 나오면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단순한 문제는 그거야. 그거 맞추라는 거야. 일단 양반이라는 거. 그러면 이런 걸 주고서 이게 나타나게 된 배경, 목적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목적은 뭐라는 거야? 지위 강화 노력이고 배경은 뭐야? 양반의 지위가 향천사에서는 뭐? 약화됐기 때문에 주로 무슨 양반이 늘어나서? 몰락? 양반이 늘어나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 기억해. 그럼 거꾸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지위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도 양반을 우습게 알아서 인사도 안 한대. 그런 얘기가 막 나와. 길거리에서 동네 애들이 양반을 만나도 어떻게 아는 체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그리고 건방지게 양반 행세하고 다른 애들이 또 그래? 양반이 우스워진 거지? 그러한 양반이 우스운 꼴을 당하는 시기하면 어느 때로 가야 돼? 조선 후기로 가야 되지? 이 당시에 그게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냐라는 거야. 그럼 이거 물어보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활동한 구체적인 활동이 뭐냐 하면 이게 답이라는 거지. 맞지? 그거 한번 읽어볼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안 읽었는데 26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1페이지. 거기 양반 중심의 신분제 동의하에서 맨 위에 있는 거 있지 왜? 한번 읽어봐. 옷차림은 신분의 기초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요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과 천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종에 관련한 선비같이 한다. 심지어 시전상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까지 서로 양반이라고 부른다. 양반이 좀 우습게 된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 길거리에서 만나도 양반 여기 인사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이거 어느 시기로 가야 되겠냐고. 일단 조선 후기로 가야 돼. 그럼 양반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한 활동이 뭐냐 할 때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게 답이라고. 응? 이렇게 된 배경 이렇게 물어보면 약화. 이거 말한 거야. 양반의 계층 문화. 그래서 향촌사회 지방에서는 무슨 양반이 늘어나는 거야? 몰락 양반이 늘어나니까 우습게 하는 거지 얘네들을. 그래서 그런 건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이 의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그래서 그러고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페이지로 가세요. 264페이지. 자, 그 다음에 농민의 계층 문화. 이건 다 한 거지. 자, 그럼 조선 후기 향촌 사회 모습에 하나 또 누구에 대해서 한다? 농민.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채택하여 갔다. 맞을까 틀릴까? 새로운 농업기술을 채택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맞을까 틀릴까? 외우지 말고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새로운 농업 기술이 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지. 조선후기 경제에서 했지. 조선후기 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 논농사에서는 이양법, 밭농사에서는 견정법으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다음에 논에서의 벼벌이 모작이 일반화된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이양법, 노동력 절감, 광작 성행한다. 경작지 규모 넓힌다. 그다음에 상품 작물의 재배도 활성화된다. 상업적 농업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효율적인 농업 경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농업 경영이 나타난다. 그게 그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쨌든 맞아 틀려. 맞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뭘까? 이걸 구체적으로 외워서 조선후기에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을 주면은 빨리 어느 시기란 걸 알아들어야 돼. 조선, 후기 그리고 이것의 결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농민의 계층 분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게 답이란 말이야. 농민의 계층 분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야? 가능성이 둘 다 있는 거야. 분홍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더 못 사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의 결과가 뭐다? 농민의 계층 분화. 그리고 이제 외우시면 돼. 일부는 뭘로 성장한다? 부농충 출처나 부농충. 네 글자로는 뭐라 그랬지? 요호부민. 다섯 글자는 뭐라 그러도 한다? 경영형 분홍. 조선 후기는 서민들 중에서도 지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아다. 근데 이건 일부라는 거지, 일부. 근데 다수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궁핍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가난해져서 토지를 상실한 애들도 많아지는 거고 소작농의 경우는 소작지 확보가 어렵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남의 집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그리고 농촌사회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토지를 이탈해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상공업의 짱에서 고용되어서 일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임금 노동자야. 임금 노동자.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다 어느 시대의 향촌사의 모습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 다 쓴 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향촌사의 모습인 거야. 하나하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이거 주고 혼인제도, 가족제도 물어보면 그럼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 시기에 신분제도의 변화 내용 하면 점차 양반 중심의 신분제는 동요되어 갔다가 맞을 것이고 반상제가 일반화된 시기다. 이게 맞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 양반의 개념은 세습 신분층으로 바뀌었다. 이게 맞을 것이고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신분 상승 방법으로는 납속책, 공명첩, 족보매매나 위조가 맞을 것이고 양반의 계층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향촌사회의 몰락, 양반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지위가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위 강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상민 중에 농민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그 다음에 노비 중에서 이 시기에 결국은 뭐야? 정부가 국가 재정이 궁핍하니까 노비의 수를 줄이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정책 노비 종목법하고 공노비 해방.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반복적으로 읽어서 빨리 전체적으로 어디로 끌어들어서 생각이 자꾸 나오게 해야 돼. 조선 후기. 그리고 문제 주제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곤란해서 그냥 맞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다. 근데 이제 얘네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줄쳐놓자고. 그래서 조선 후기는 누가 성장하는 시기다? 분홍층, 요호부민 또는 경영형, 분홍, 서민지주. 어쨌든 OX만 가리는 거야. 뭐 외우지는 말고. 예를 들어서 서민지주가 출현하게 됐다가 맞아 틀려. 어쨌든. 맞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얘가 이제 뭐야. 부를 축적했으니까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었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납속책, 공명첩, 족보매매나 이제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지.
어느 시대의 신분 상승 방법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조선 후기. 그리고 누구와 결탁을 한대? 관건과 결탁. 그거 좋잖아. 관건. 여기서 관건은 관의 권한이란 뜻이거든. 그거는 밑에다가 수령 플러스 아전. 그럼 관건으로 대표되는 두 애들이 수령과 아전이란 말이야. 결탁해서 어디에 이름을 올리거나 향한. 아까 생각해봐. 가만히 생각해보면 향한이라는 것은 아까 했지. 누구의 명단이라고. 사족 양반의 명단이야. 그럼 생각해보면 분홍은 양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향한의 이름을 못 올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수령이 힘이 강화되면서 수령한테 뇌물 주면 가능해. 그것도. 그게 관건과 결탁한다는 소리야. 뇌물 주고 뭐야. 수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시대거든 조선 후기는. 그러니까 수령에게 뇌물 매기고 어떻게 향한의 이름을 올려주는 거야. 근데 향한의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 향회에 참석할 수 있거든. 양반들의 회의. 그래서 향회도 줄.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관건과 결탁해서 새롭게 향한의 이름을 올리거나 향회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은 누구로 가야 돼 무조건? 분홍으로 가야 돼. 양반 이러지 말고 분홍.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향촌 지배력의 변화. 거기까지.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니까 결론은 간단하잖아. 조선 후기의 향촌 사회에서 누구의 권한이 올라가는 것 같아? 수령의 권한은 올라가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일단. 수령과 그 밑에서 보좌는 아전. 얘네들 뭐라고 표현했어? 두 글자로? 관건. 관의 권한. 관건은 무조건 뭐? 강화된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요 무조건 향촌 사회. 지방에서는 수령이 이거야. 수령. 그러면 그전에는 수령과 동시에 누가 향촌 사회의 지배력을 행사해 왔어? 사족? 지방에 있는 사족? 양반? 그러면 상대적인 거야 이거.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얘네들의 향촌 지배력은 약화. 이거 맞지? 이게 맞지? 그 다음에 결국 약화되는 거는 이것도 있지만 뭐야? 양반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도 있잖아. 결국은 뭐야? 몰라 양반이 늘어나니까. 반면에 양반은 아니지만 뭐야? 부를 축적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이 있어. 분홍이라고 하는 거지. 부농층이 성장한다. 요호부민층 성장. 얘네들이 누구와 결탁한다 그랬지 아까? 관건과 결탁해서. 돈 주고. 어디에 이름을 올리거나 향안에 이름을 새롭게 올리거나 향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향에는 뭐다? 향에는 사족들의 원래는 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구거든. 자치회의야.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사족들의 일부 자치를 허용해 준 거야. 그래서 사족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모여서 뭐 풍속을 교정하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하도록. 근데 원래 이 향에는 사족들의 무슨 성격이 강했는데? 자치적 성격이 강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게 뭘로 변한다? 수령의 부세 정책과 관련된 자문 쓰지 말고 있어. 자문 기구로 변질된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거 빼고 누구의 뭘로 변질하는 거야? 수령의 자문기구로 변질하는 거야. 그럼 권위가 약화된 거야? 강화된 거야? 약화된 거지. 수령의 자문기구라고. 그전에는 뭐야? 사족들의 자치적 기능이었는데 수령의 뭐? 자문기구. 근데 주로 수령이 여기서 무슨 문제를 의논하는 데 자문을 한다? 부세정책,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럼 조선 후기의 향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거 맞는 문장이야. 부세정책이 논의되었다. 맞아 틀려? 맞다고 그게. 조선 후기 아니라 향회에서 주로 부세정책이 의논되었다. 그럼 어느 시대로 가야 돼 무조건? 조선 후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세금 걷는 정책이 결정이 되니까 부자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부자잖아.
그러니까 돈이라도 매겨가지고 어떻게? 광고 결탁해서 향안에 이름을 올려서 여기 어떻게? 참여해서 부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기존에 향촌 지배력을 행사했던 세력을 뭐라고 그런다? 제지 사적. 얘네들 구향이라고 한다. 구향, 옛날 향, 구향. 그다음에 새롭게 성장한 계층은 누구야? 분홍충 말한 거겠지? 얘네들 뭐라고 한다? 구의 반대말은 뭐야? 신향. 그래서 구향과 신향 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해. 조선 후기에. 그걸 향전이라고 한다. 향전. 자, 이게 이해했지? 이제 쫓쳐. 자, 조선 후기 향전 지배력의 변화. 무엇은 강화해야 돼? 무조건. 관건 강화, 그 줄. 관건이 약화되면 일단 틀리는 거야. 더 읽지도 말아야 돼. 관건은 강화되는 거야. 특히 몇 세기 이후 그렇게 된대. 18세기 이후 그 줄. 그 위에다 써놔. 왕. 영종조. 그 왕이 특히 영종조 시대야. 영종조 시대는 내가 모르고 영종조 시대는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일까?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일까?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야. 왕권이 강화되면서 덩달아 지방의 수력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리고 19세기도 이후라니까 19세기까지 가는 거지? 19세기 세도 정치가 하이라이트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에는 관건이 강화돼. 관건이란 수령권의 강화로 수령권 향리 향촌. 그 수령권을 지우자. 왕권의 강화로 고치자. 왕권의 강화. 그래서 덩달아서 누구의 권한이 강화된다? 수령과 향리 줄. 향리 그냥 아전이라고 하면 되지. 아전. 결론. 단순하게 표현해서 조선 후기 향천사회에서는 누가 지배력이 강화된다? 관건. 구체적으로 수령과 아전. 두 번째, 기존의 제지사족의 지배력은 어떻게 돼야 된다? 약화. 기존의 제지사족 줄. 걔네들 뭐라고도 그랬지? 두 글자로는? 구향. 강화가 맞아? 약화가 맞아? 약화. 왜 약화되는 거야? 수령권의 강화로. 그게 조금 더 아까 한 거랑 연결시키면 9년 단위 지배력 이렇게 해도 되지. 응? 9년 단위 지배력. 누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얘네들의 9년 단위 지배력은 뭐? 약화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촌락 단위의 동계? 동약을 실시하는 게 나타나는 거지. 어쨌든 강화하면 안 돼. 약화야. 약화. 분홍증 성장. 그거 줄쳐놓고. 누구가 결탁하는 애들이야? 관건과 결탁. 그래서 향한, 향해,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 이런 문장. 향회 기능 변질, 종래 제지사족의 이익을 대변. 줄. 제지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래 향해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다. 제지사족의 이익을 대변한 기구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한 거지. 사족의 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자치. 이익. 근데 조선 후기에는 무슨 기능으로 나와야지 맞는다.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기구로 변질. 그거 추천을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뭐라고 한다고? 부세 정책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향후에서 주로 무슨 문제가 논의가 됐던 거야? 사족의 이익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부세 정책이 논의가 됐던 거야. 그리고 그거를 위한 자문기구로 변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령권이 막강해지고 거기에 대한 제지사족의 권한은 약화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분홍층은 거기에 관건과 결탁해서 거기 이름을 올리고 참여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구향, 신향 줄.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향은 누구 말하는 거야? 일단 지금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로 가야 돼. 더 읽어볼 필요도 없어. 사료집이 나왔는데 뭐 구향과 신향, 향제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한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조선 후기로 가는 거야. 조선 후기. 그리고 구향은 제지사적 물어보는 거야. 제지사적. 신향은 분홍충 물어보는 거고. 이들 간의 향촌 지배력 다툼이라고 한다. 이거. 향촌 지배력 다툼. 그걸 뭐라고 한다?
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향촌사의 모습 본 거야. 근데 이것 따로가 아니라 이거 다 뭐야?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있죠?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세요.